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맹목적인 채권 투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라이즈에서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아니, 두 분을 같이 이렇게 원샷을 잡으니까 너무 이게 든든합니다. 한 분씩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미 효과데미에는 여러 번 등판했습니다. 네. 업라이즈에서 리서치를 맡고 있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업라이즈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MJ라고 합니다. 네, MJ 한번 이제 두 번째 출연입니다. 네, 첫 번째 출연보다는 조금 어때요?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채권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내년 경기 침체 확정,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진정. 그럼 금리 내려가니까 땡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럴 거면 이왕이면 장기채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정말로 이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리스크는 없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을 살려는 논리를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우선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금리가 낮아진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돼도 금리가 낮아진다. 그럼 뭐 이제 채권 가격 올라가는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왕 그렇게 채권 가격 올라가면 장기채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리스크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씩 정리를 해보죠. 우선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에릭 살펴봤나요? 좀 안 올 가능성에 대해서? 네.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요? 어째서 왜 지금 사람들 다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왜 안 온다는 거냐? 그 근거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 기업이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다. 기업이 괜찮다. 든든하다. 두 번째는 아니 경기 침체라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 활발한 거야? 세 번째는 이제 항상 경기 침체 안 온다는 주장에서 이제 노동시장이 약해질 거다. 봐라, 실리콘밸리에서 사람 이렇게 자르지 않느냐라고 그쵸. 하는데 그걸로는 이제 노동시장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요것 때문에 침체가 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여러 가지 악재들, 뭐 유럽의 에너지 위기라든지 뭐 중국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침체가 안 올 것 같다라고 이제 다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경기 침체 하는 것 같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근거를 각각 이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래프의 검은색 선은 이제 CPI고 빨간색 네. 선은 이제 기업의 EBITDA 마진이거든요. 근데 CPI 물가는 올라가는데 기업의 마진도 계속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의 마진율이 약화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아직까지 든든하다. 요 이제 근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마진이 좋긴 한데 안 좋아지더라도 계속 좋은 상황이긴 하네요. 두 번째,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 근데 그 근거로 대출 증가율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미국의 대출 증가율인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좀 둔화되긴 했지만, 이거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은 안 좋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대출이 많이 늘었나 하고 보니까 밑에 그래프는 이제 은행의 예대 마진을 나타낸 건데, 분기별 은행 예대 마진이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거든요. 은행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경기 침체? 은행이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산업인데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느냐, 이거를 과연 침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반박입니다. 저는 이 그림은 제가 좀 약간 반박을 하자면,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리 났을 거예요. 왜냐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는데 은행이 돈을 이렇게 벌고 있다? 은행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러면서 은행 폭리를 취하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가 지금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좀 이제 이 고빈도 데이터로 보자면은, 이건 밑에 그래프는 이제 사람들이 공항을 얼마나 이용을 하나를 연계별로 나타낸 건데, 이제 노란색이 2022년이고 회색이 2019년인데 이제 여행 다니는 횟수도 거의 뭐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봐라, 오히려 작년, 재작년보다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활발히 돌아다니고 경제 활동을 더 하지 않느냐. 이게 과연 침체 맞아라는 의문이 점점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아니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대규모 조정하는데 이제 실업률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제 아니, 뉴스 보면 무섭긴 해요. 막 몇 명씩 해고한다고 하니까. 뭐 10,000명을 잘랐다, 네. 얘기가 나오는데, 캔 피셔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10,000명 잘라서 노동장에 큰일 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볼펜을 던져서 그 볼펜이 떨어져서 바닥에 구멍이 난다는 거와 똑같다. 그건 전체 노동시장에 봤을 때는 아주 일부고 그리고 특히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구조조정 당하는 그런 인력들은 언제든지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그럴 일은 없다라는 라고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볼펜을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구멍이 푹 날 정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를 캠 피셔가 한 것 같습니다. TS 롬바르드라는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체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밑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이 소비 중에서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나타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재화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네. 그러다 지금 또 엄청나게 늘었다 오버슈팅 했다가 또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재화 소비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떨어지는 것이 이 제조업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제조업이 이렇게 순간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너무 좀 과대하게 이제 경기에 과대 계상이 돼서 경기 침체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 원래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이 잠깐 오버슈팅 했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지 지금 뭐 경기 침체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이제 반박입니다. 아,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도 한쪽은 안 좋은데 한쪽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재돼 있다 보니까 사실 다 이런 게 코로나 때문이야.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침체다 아니다 얘기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경기와 관련돼서 이제 에릭이 좀 정리를 해줬는데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네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얘기만 듣고 경기 침체 아니네 라고 판단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온다는 아닐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2달 연속으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인플레 완전 잡힌다라는 기대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게 컨센서스긴 한데 안 꺾였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재화에서 그러니까 물건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거라면은 이젠 서비스 산업의 가격이 좀 서비스업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얘네가 인플레를 또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는 빨리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굉장히 좀 늦게 떨어지더라. 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데 이제 사람 대부분의 좀 컨센서스는 좀 소프트 랜딩이 좀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프트 랜딩 하면은 이거 인플레 다시 되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게 수요 하드 랜딩이 아니고 그죠? 네. 소프트 랜딩 하면 인플레이션 또 살아날 수 있죠. 이게 그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경기랑 인플레를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고물가 환경으로 구조가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서비스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바톤 터치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블룸버그 밑에 원자재 지수인데 원자재 지수 가격은 좀 꺾였거든요. 최근 유가가 다시 오른 건 있습니다만. 근데 반면 이 임금 상승률은 아직까지 좀 상당히 높습니다. 꺾였다고 좀 보기 힘든데 여기로 지금 이 임금 상승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캐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임금 상승이 되면은 뭐가 문제냐? 보시면은 밑에 그래프는 이제 임금 상승률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아무래도 빨간색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아무래도 파란색이 네네. 임금 상승률이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서비스업이 사람 손을 타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거의 딱 붙어서 가거든요. 임금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임금 상승률이 안 잡히면은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안 잡힌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파월도 그렇고 모두가 임금 상승률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인플레이션이 각 수치를 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4% 넘었을 때 올라가는 기간은 얼마나 되고 4%까지 떨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마다 대부분은 이제 올라가는 기간이고 떨어지는 거는 기간 짧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갈 땐 길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높은 수치부터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6%, 4% 가면은 떨어지는데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파월이 목표로 하는 2%, 3%까지는 굉장히 지금 시간이 의외로 길게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 그림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이 올라갈 때 얼마나 걸리느냐인 네. 거고 녹색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낮아지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쭉 통계를 내서 과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뭐 8% 넘었을 때, 10% 넘었을 때, 6% 넘었을 때 이때마다 과연 3%까지 돌아올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한번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8%를 넘었을 때 3%로 떨어질 때까지는 8년 이상이 걸리더라. 통계적으로. 네. 6%가 넘으면은 거의 한 뭐 7년이 걸리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 점점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끈적끈적할 수 있다. 네. 라는 게 이제 반박입니다. 자, 이게 아마 이제 7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 인플레이션 8%, 10%일 때 잡힐 때까지 90년 초반 와가지고 잡혔으니까 초중반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8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 또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과거 이렇게 한번 높아진 인플레이션 잡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랜딩 얘기인데요.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면 침체가 애매하면은 물가도 안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밑에 그래프는 이제 현재 이제 이 유럽의 가스 소비량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이제 유럽의 가스 소비량이 이제 겨울이 춥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남색선이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자재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보통 이제 침체기가 되면은 네.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뭐 원자재 가격이 잡힌다라는 게 정설인데 아니 그럼 침체가 애매하면은 수요량도 그만큼 안 주니까 이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완전히 안 죽어가지고 아 이거 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게 반박이 또 있습니다. 아니, 추운데 어떡해. 오늘도 지금 너무 춥잖아요. 난방 틀어야죠 추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앞으로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건 저희가 이제 블랙락 콘텐츠에서 전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뭐 탈세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고금리 환경이 고착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에릭과 함께 경기 침체 정말 오는 거냐, 인플레이션 진짜 잡히냐, 이것과 관련돼서 아닐 수 있다라는 논리를 좀 점검해 봤어요. 아닐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만약에 맞다면 우리가 지금 맹목적으로 하는 채권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채권 투자할 때 MJ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뭐예요? 이거는 안전하다라고 할 때 뭐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뉴스로 뭐 채권 가격이 움직인다 만다 뭐 이런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네. 채권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만기라는 게 존재하고 그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채권, 그 1년 만기인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그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이 중간에 어떠한 변동성을 보이든지와 상관없이 1년 뒤에 우리는 100만 원을 다시 받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긴 받는 거죠. 네, 원금을 다시 받는다라는 그 기대가 있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간에 발생하는 변동성은 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냥 무조건 안전한 것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투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이제 은행에 있다 보면, 어머니 여기 좀 앉아보세요. 여기 원금 보장된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원금은 보장돼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30년 만기 채권인데 원금이 보장돼. 근데 생각을 해보면 30년 후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럼 2052년이란 말이야. 2052년에 제가 뭐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때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이 물론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한테 굉장히 안도감을 주긴 하지만 30년 후에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그 안에 반대로 생각해서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지? 생각을 해보면 그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 채권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장기 채권일수록 더 그 문제가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올해 성과를 되짚어 보면 채권 시장 정말 대학살 아니었나요? 우리가 그래서 MJ가 한번 올해 채권 성과를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올해 채권 시장을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이제 올해 금리 인상과 대학살,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기대. 세 가지를 단어를 뽑았는데요. 이번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빨랐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차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 인상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 선 그림이 2022년에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상을 했던 그 속도를 보여주는데 그 어떤 시기와 비교를 해도 눈에 띄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다 보니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각 주요국의 이제
주요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 또한 올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2년물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해서 433bp 정도나 올랐고 10년물도 한 202bp,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30년물, 미국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한 170bp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 수준을 보여드렸다면 이제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다, 밸런스가 잘 맞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6대4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의 60이 뭐예요? 주식에 이제 60%를 아하. 투자를 하고 40%는 채권에 투자를 하는 6대4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유지된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올해 일단 주식 시장이 힘들었던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대개 주식 시장이 힘들었으면 채권 시장은 그나마 버텨줘서 이제 수익률을 이제 오프셋, 상쇄시키는, 안 좋았던 거를 여기서 좋은 거를 합쳐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을 하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6대4 포트폴리오의 리턴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올해 수익률이요? 16%, 네, 수익률인데 1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도 안 좋았고 채권 시장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빠른 금리 인상 때문에 채권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런 숫자가 나온 네, 거다.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16%지 저점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22%였으니까 그 대단한 60, 40 포트폴리오가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 그러면서 회복이 되곤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깨졌다는 것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룸버그 지수 기준으로 글로벌 채권 지수가 파란색, 보시는 파란색이고 이제 주황색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990년부터 해당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집계가 되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약세장이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 한 20% 빠졌을 때 약세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세장에 진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한 9월 달쯤에 블룸버그 지수 기준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해서 한 마이너스 15%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 금리가 아니고 채권 가격인 거죠? 채권 가격이 20% 이상. 채권이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었다. 그 다음으로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국채 투자의 수익률과 회사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나를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 마이너스 11.5% 정도 수익률을 보였고, 회사채는 그보다 조금 나은 마이너스 10% 정도의 수익률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는 차트는 대부분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 ETF인데,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 이제 티커로 TLT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TLT 같은 경우에 미국이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채권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장기채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네, TLT 얘기 진짜 많아요. TLT가 지금 어느새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YTD로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도 마이너스 28%. 그렇군요. 장기채를 보셨으니까 단기채를 보시면, 단기채 ETF 대표적인 ETF로 이제 SHB가 있는데 선방을 해서 마이너스 0.53%,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올해 기록하고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손실이 없었네요. 네. 쭉 하락하긴 했지만 손실폭이 크진 않았다. 그러면 2022년에 여러 가지 장표들을 보면서 성과를 봤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뭐 지금 얼마나 지금 빠진 건가? 이게 채권들도 종류가 이거 보는 것처럼 진짜 많아요. 보면은 1번부터 17번까지 있어. 진짜 많은데 단기 채권도 있고 장기 채권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 보상해 주는 것도 있고 막 등등 되게 많거든요. 성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그나마 선방했던 이제 상위 채권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단기채, 3개월만 빌려주는 거는 여기서 깨지면 안 되지, 솔직히. 네. 그리고 2년물이 마이너스 4% 정도로 선방을 했고, 그 뒤부터는 사실 약 10%, 마이너스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되게 부진했는데, 네. 눈여겨볼 점은 영국 국채 위에, 아하. 그 힘들었던 영국 국채 위에 지금 미국 30년물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국채가 마이너스 29.7%네요. 채권인데 어쨌든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낮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가 30년 국채입니다. 미국이죠? 미국 네, 트레저리니까. 미국입니다.
28.3%.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 우리가 이제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채권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발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을 줬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끝에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찍고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지난 11월 달에 나왔던 물가 지표의 세부 항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여기 보면 주거비용 쪽이 미국 전체 소비자 물가를 계산한 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주거비가 32%나 차지합니다. 주거비의 비중이 32%인데 여전히 보시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7.1%. 네,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주거비가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새로 고안한 지표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지금 주황색을 보시면은 이 주황색 지표는 파란색 선인 미국 주거비, 미국 평균의 주거비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것을 1년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황색깔 새로운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주황색깔 선은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개발한 지표인 것 같고요. 이 지표를 지금 1년 정도 앞당긴 거죠, 지금? 네. 앞당겨서 보니까 CPI랑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엄청 빠진 거 안 보이니? 파란색도 내려갈 거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네.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기대를 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으로 펀드 플로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 최근에 보면 이제 채권 투자의 펀드 플로우가 소폭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채권 투자가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보시면 이 전체 채권 시장에 이제 ETF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얼만큼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 어느 정도 들어왔냐라는 걸 전체적인 투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른쪽 그림이요? 네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유입이 되고 있다.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채권 시장에서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 처참한 성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성과가 안 좋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다면 사실 오늘의 주제가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가 안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고요. 그런 얘기를 굳이 장기 채권이라고 한 이유는 단기채랑 장기채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기채와 장기채의 차이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듀레이션이거든요. 듀레이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듀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일단 되게 말부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네.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에 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를 했다면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을 테니 네. 예를 들어 10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고 중간중간에 이자를 받으면 제가 원금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중간에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자가 조금씩 쌓여서 채권의 듀레이션은 10년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설명하고자 했다라기보다는 듀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채권 내 가격의 민감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고 이 듀레이션 좀 정리 좀 해보죠. 듀레이션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듀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계산을 하려면은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계산한 거다. 수학적으로 씩 보이는데 설명해 줄까? 아니, 하지 마. 알았어. 그런 뜻이야.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이 듀레이션 자체가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의 민감도를 표현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듀레이션을 보면은 이 채권이 얼마나 민감한, 얼마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채권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몇 가지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MJ한테 돈을 빌리고 나서 쪽지에 씁니다. 채권. MJ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렸음. 2년 있다 갚겠음. 근데 이자는 한 번에 얼마씩 주겠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치면 몇 년 있다 줄 거냐? 만기. 그 다음에 얼마나 중간에 쿠폰을 얼마나 줄 거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기와 쿠폰의 크기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쉽게 생각하면은 만기가 길면 듀레이션이 길고 그리고 쿠폰 이자율이 낮으면 듀레이션이 길다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는 것이 내가
빌려준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거라면 만기금이면 당연히 길 것 같은데 쿠폰을 조금 주면 내가 원금 받는 데까지 오래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은 쿠폰과 만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시로 아까 장기채와 단기채의 ETF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장기채 ETF를 TLT를 보시면은 지금 듀레이션이 한 17.62인데 그 반면 단기채의 경우 잠깐만요. 이 TLT가 이게 그 유명한 그 TLT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복잡한 영어로 써 있지만 다 됐고요. 17.6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을 사실 원금을 다 회수할 때까지 계산해 보면 17.6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단기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단기채 ETF는 보면은 0.28년으로 장기채에 비해서 많이 짧네요. 낮구나라고 듀레이션이 낮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듀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채권 가격의 변화, 이제 민감도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시기 그냥 되게 어렵게 보이실 텐데 너무 어려운데요. 채권 가격은 이제 듀레이션 효과와 네.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볼록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볼록성 효과는 이제 무시하고 네. 듀레이션 효과가 어떻게 채권 가격의 변화를 주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듀레이션이 잠깐만요. 이게 그래서 듀레이션을 가지고 채권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설명하려면은 뭐 1시간 정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듀레이션이 길면 채권 금리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변한다라는 거죠. 네, 채권 가격은 이제 듀레이션과 볼록성이라는 두 가지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데 네. 지금 산식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볼록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듀레이션 파트만 보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듀레이션의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근데 듀레이션이 크면 클수록 그 하락의 폭이 그 변화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채의 듀레이션이 단기채보다 훨씬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부분은 장기채 투자를 명목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장기채에 투자를 하자라고 장기채에 돈을 넣기보다 최소한 장기채 듀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반대로 간다면 네, 금리가 예를 들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승을 하면 그만큼 하락폭이 더 클 거다. 듀레이션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채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듀레이션 길면 여러분 위험해요. 위험한 거예요.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TLT를 까는 게 아니고요. TLT가 아까 1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 변하면 대충 그냥 러프하게 17%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가격이 어디냐 그리고 쿠폰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충 1%만 금리가 올라도 17%의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장기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장기 채권 투자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예상대로 경기도 침체로 가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금리도 빠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대로 안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에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원체 채권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굳이 한다면은 글쎄 장기채를 장기로 들고 가기보다는 지금 장기채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장기채가 좀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크레딧도 보면 크레딧도 좀 많이 매력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많이 네. 빠져가지고 그래서 굳이 뭐 장기채보다는 뭐 크레딧에 잠깐 들어가는 게 좀 더 괜찮은 옵션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크레딧을 보자. 그냥 네. 채권 투자할 거면 어차피 뭐 그냥 금리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채권 투자를 할 거면 크레딧을 투자하자는 의견이고 MJ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금리의 방향성이 올라가는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한번 트레이딩 목적으로 장기채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듀레이션 정말 어렵게 설명해 주셨는데 듀레이션 등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짧게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 3명 또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